그 지난 시간에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반발 개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은 그 두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충돌을 분류하고 한번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충돌 같은 경우에는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나뉘는데, 어쨌든 보통 충돌 과정에서는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이 거의 성립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삼아 이 상황을 가지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 충돌 전에 질량이 ma인 a는 속도가 va이고요. 질량이 mb인 b의 속도는 vb고, 충돌을 할 때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죠. 방향은 반대고, 그래서 운동량이 바뀌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A의 운동량은 MAVA 프라임, B의 운동량은 MBVB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요 화면 때문에 밑에다가 적어 볼 건데, 여러분은 그 오른편에다가 그 운동량 보존 법칙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적은 거랑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네, 맞게 적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두 물체 A와 B의 질량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와 B의 충돌 전 속도를 알고 있고, 또 A, B 중에서 어느 한 개의 충돌 후 속도를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B의 속도를 알고 있으면 충돌 후 A의 속도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방금과 같은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물리학원에서는 반발 계수를 이용하는 문제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추가로 좀 충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로 내용으로 넣은 거고요. 아마 문제에서는 접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제가 반발 계수를 이용해서 충돌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게 2009년도에 포항공대 심층 면접 문제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꼭 포항공대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그 논술이라든지 그 심층 면접에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과학은 좀 논술이나 심층 면접이 별로 없어요. 이제 몇 개 학교밖에 없고 다 사라지는 추세고, 거의 수학만 있거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게 의미가 좀 있는 문제여서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단 상황은 되게 단순합니다. 탄성 충돌이고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고, 따라서 반발 계수가 1인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무거운 물체가 정지해 있고 가벼운 물체가 V의 속도로 가는 경우하고, 이제 거꾸로 가벼운 물체가 정지해 있고 무거운 물체가 V의 속도로 가는 경우, 요 두 경우에 충돌 후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충돌 후 속도는 가벼운 물체의 충돌 후 속도는 V1, 무거운 물체의 충돌 후 속도는 V2입니다. 그럼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이 두 개죠. 두 개니까 식 하나로는 사실 안 풀리는 문제예요. 이 경우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과 함께 반발 계수는 1이라는 식을 세워야지, 식이 두 개니까 요 변수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운동량 보존부터 이 상황을 놓고 써보도록 하죠. 일단 충돌 전 운동량은 가벼운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 더하기 무거운 물체는 속도가 0이죠. 그래서 운동량이 0이 되겠고, 충돌 후는 가벼운 물체는 속도가 V1이고 무거운 물체는 속도가 V2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합이 이렇게 되죠.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값이 V1, V2 두 개니까 식 하나로만은 구할 수가 없고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게 반발 계수는 1이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반발 계수는 충돌 전에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충돌 후에 멀어지는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에는 가벼운 물체의 속도 빼기 무거운 물체의 속도 이렇게 했다면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는 거꾸로 빼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무거운 물체의 속도 얘가 멀어지니까 더 빨라집니다. 더 속도가 큽니다. V1보다. 무거운 물체의 속도 빼기 가벼운 물체의 속도. 충돌 전은 가벼운 물체의 속도 빼기 무거운 물체의 속도. 충돌 후는 무거운 물체의 속도 빼기 가벼운 물체의 속도. 크로스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V1과 V2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그 과정을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다 할 줄 아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제 V2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V2는 V 더하기 V1이 되죠. 그러면 요 V2 대신에 요 V 플러스 V1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원래 몰랐던 변수가 V1, V2 두 개였는데 이제 모르는 변수가 V1 하나만 남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V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냥 V1이 구해지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마저 해볼까? 이렇게 하면 그 위의 식을 정리해보면 넣어서 MV는 MV1 더하기 라지 M에 V 더하기 V1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식을 이제 V1이 있는 항만 오른쪽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왼쪽으로 보내버리면 M 빼기 MV는 M 플러스 MV1이 됩니다. 그럼 V1이 구해지죠. 그래서 V1을 구해보면 V1은 제가 좀 약간 정리를 해서 적을게요. 마이너스에 질량이 큰 물체의 질량 빼기 질량이 작은 물체의 질량 나누기 질량이 큰 물체의 질량 더하기 질량이 작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질량이 작은 물체의 처음 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1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럼 V2는 요 V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V2가 구해집니다. 그죠? V2는 요거 V1을 요 반발 계수식에다 집어넣으면 V2가 구해져요. V2는 정리를 하면 라지 m 더하기 스몰 m 분의 2 곱하기 스몰 m의 작은 물체의 처음 속도 질량이 작은 물체의 처음 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1, V2를 이렇게 구하는 게 면접 문제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면접에 들어갔을 때 추가로 질문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질문이 아니요. 아닙니다. 추가로 질문이 될 예상된 질문이 이제 질량의 차이가 매우 클 때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야구공하고 볼링공인데요. 만약에 야구공 대신 탁구공을 사용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사실 탁구공이 V의 속도로 볼링공 쳐봤자 볼링공이 움직이나 안 움직였나? 거의 안 움직이죠. 그 탁구공은 좀 예상되어질 텐데 원래 속도대로 원래 속도의 크기가 같은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온다라는 게 아마 예상이 되어질 겁니다.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와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가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V로 왔으면 V로 나가야지 그 차이가 같죠. 근데 실제로 요 식을 봐도 큰 물체의 질량이 작은 물체의 질량보다 훨씬 크면 얘는 거의 0으로 보면 되죠. 얘는 거의 0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V1, V2가 어떻게 되느냐? V1은 마이너스 V가 되고 V2는 0이 되죠. 그래서 요 조건이면
벽하기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공이 벽하고 충돌할 때 있죠. 벽하고 충돌할 때 보면 벽은 지구거든요. 지구랑 연결돼 있잖아. 지구랑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벽은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운동량 보존에 의하면 벽은 운동량을 2 곱하기 스몰 m v만큼 가져가야 됩니다. 총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의 운동량이 mv였다가 마이너스 mv가 되었죠. 그럼 사실 운동량이 보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는 정지해 있고 mv 마이너스 mv, 그러니까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건 방향까지 고려해서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안 움직인다 뿐이지 EMV의 운동량을 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지 타당합니다. 근데 그게 워낙 질량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속도는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일 뿐입니다. 일단 충돌 과정 중에서 무거운 물체가 V의 속도로 가벼운 물체와 부딪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야구공으로 그려놨지만 볼링공과 탁구공으로 보면 좀 더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발계수의 개념으로 극단적인 경우를 먼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이번에는 반발계수가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멀어지는 속도잖아. 그럼 자, 볼링공이 막 가는데 탁구공이 있어가지고 부딪혔어. 그럼 볼링공의 속도가 변하겠나 안 변하겠나? 안 변하죠. 뭐 그 정도면. 그럼 충돌 후 볼링공의 속도는 V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러면 충돌 후 탁구공의 속도는 얼마로 예상됩니까? 질량이 매우 차이가 큰 경우. 얼마? V요. 그러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는데. 가까워지는 속도하고 멀어지는 속도가 같은 게 탄성 충돌이죠. 그럼 충돌 전에 가까워지는 속도가 얼마야? V죠. 그럼 충돌에 멀어지는 속도도 V가 돼야 되니까 2V가 돼야 되겠지. 그럼 그 2V가 되는지 실제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운동량 보존부터 먼저 써볼게요. 운동량 보존을 써보면 이번에는 질량이 큰 물체가 운동량을 가지고 있죠. 질량이 작은 물체의 운동량은 0이고, 그 다음에 충돌 후 운동량은 라지 m v1 더하기 스몰 m v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발계수가 1이라는 식 써보면 1은 해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무거운 물체의 속도 빼기 가벼운 물체의 속도. 충돌 전 무거운 물체의 속도 빼기 가벼운 물체의 속도는 충돌 후에는 가벼운 물체의 속도 빼기 무거운 물체의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물체의 속도 빼기 무거운 물체의 속도. 그래서 V2 빼기 V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식을 이제 V2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그럼 뭐가 나오겠죠? 그럼 요 나온 거를 요 V2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V1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구한 V1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V2가 구해질 겁니다. 그 과정은 제가 이제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나온 결과가 이번에는 V1이 얼마가 나오냐면 라지 m 빼기 스몰 m 나누기 라지 m 더하기 스몰 m V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다른 점은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었죠. 결과가 왼쪽하고 다른 점은 참고로 제가 이 설명 안 했는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무조건 질량이 큰 물체의 질량 빼기 질량이 작은 물체의 질량하면 얘가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가벼운 물체가 정지한 무거운 물체를 향해 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무조건 충돌 후에는 처음 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된다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마이너스를 끌어내서 요 가로 부분은 양수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다음에 얘의 경우에는 굳이 그런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결과를 써보면 그냥 이거 자체가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가 정지한 가벼운 물체와 탄성 충돌하는 경우에는 속도의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약간 느낌하고 비슷하죠.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와 부딪히면 밀고 나갈 것 같잖아. 근데 가벼운 물체가 정지한 무거운 물체하고 부딪히면 튕겨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를 다시 요 반발계수식에 요 V1 값을 집어넣으면 V2를 구할 수 있겠죠. 혹은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 식이 더 간단하니까 보통 V2를 구할 때는 반발계수 식에 넣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V2를 구하면 V2는 라지 m 더하기 스몰 m 분의 2 곱하기 이번에 또 차이점이 라지 m이 들어갑니다. 라지 m v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래 이제 면접 문제였고, 분명히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면 추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질량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이 녀석을 거의 0으로 보면 되죠. 0으로 보면 결과가 V1은 그냥 V가 되죠.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랑 부딪혀봤자 자신의 속도가 거의 안 변하고 원래 속도로 가고요. 대신에 가벼운 물체는 속도가 가까워지는 속도하고 멀어지는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그죠? EV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요거 무시하면 EV가 되죠. 그래서 질량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일반적인 정확한 식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프채로 골프공을 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무거운 골프채가 헤드가 가벼운 골프공과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스윙 속도의 2배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윙 스피드가 빨라야지 유리하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 중에서 좀 특별한 충돌이 있죠.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이제 충돌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고 운동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손실되는 충돌이 됩니다. 교과서에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요 경우 있죠. 우주선이 도킹하는 경우. 결국에 충돌하고 나면 하나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멀어지는 속도가 0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반발 계수까지 쓸 일이 없습니다. 해보면은. 왜냐하면 충돌 속도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물체의 질량을 알고 충돌 전 두 물체의 속도를 알면 이제 융합된 이후, 완전 비탄성 충돌한 이후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식을 써서 구해볼까요? 일단 운동량 보정 법칙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옆에다 써. 나는 그림이 한 화면에 안 보여서 밑에다 적을게요. 운동량 보정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쓴 거랑 제가 쓴 거랑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비교해보면서 써보십시오. 융합 보니까 자, 혹시 여러분이 혹시 쓴 사람 중에서 이거 마이너스 VB라고 쓴 사람 있습니까? 네, 그렇게 써도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쓴 이 속도가 이제 방향을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문자 자체는 크기만 나타내고 방향을 부호로 표현했는지 차이에 따라서 그거는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쓴 것은 얘를 그냥 속도 자체로 본 겁니다. 속도 자체로 본 거고, 근데 마이너스 V로 쓴 A의 생각은 이제 V 문자 자체는 절대값 크기고 마이너스 부호로 방향을 표시를 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둘 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미만 바르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선호하는 게 그냥 이걸 어려운 말로 벡터라고 하죠. 그냥 속도 원래의 의미로 문자를 그대로 쓰고, 만약에 문제 상황이 얘는 오른쪽으로 20m/s고 얘는 왼쪽으로 10m/s인 상황이면 VA에다가는 플러스 20, VB에다가는 마이너스 20을 넣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문자로 표현할 때도 이런 경우에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고 문자는 절대값으로만 보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VB로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지금 정확하게 벡터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벡터로 썼다면 그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안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안에 방향까지 포함한 양으로 쓸 수도 있고 그냥 크기만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래서 일관성 있게만 쓰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값을 넣을 때 제대로만 넣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혹시나 마이너스 V를 쓰면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V에 대해서 정리하면 V를 구할 수 있죠. 나중속도 MA 더하기 MB분의 아웃이 많이 맞히지? MA VA 더하기 MB VB. 이게 약간 시간의 상대성인 게 1교시는 항상 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이게 수업할 때도 그렇고 이게 수업을 안 하고 업무를 볼 때도 1교시가 제일 긴 것 같아요. 아침에 그렇지. 요거 뭐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보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찍고 예시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확인하기 문제고요. 정지에 있는 질량 400톤 4 곱하기 10의 5승 킬로그램인 우주 정거장에 질량 100톤 1 곱하기 10의 5승 킬로그램인 우주 왕복선이 0.1m/s 그러니까 1초에 10cm 움직이는 속도죠. 이 속도로 접근하여 결합하면 결합부 속도는 얼마인가? 융합 문제죠. 완전 비탄성 충돌 문제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됩니다. 그럼 정지에 있는 질량 4 곱하기 10의 5kg 우주 정거장의 운동량은 0이죠. 그래서 그건 0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의 운동량은 우주 왕복선의 질량 곱하기 우주 왕복선의 속도 0.1m/s가 되겠습니다. 제가 은연중에 우주 왕복선의 처음 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둔 거예요.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가정하고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으니까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이게 우주 왕복선의 처음 속도라고 가정하고요. 충돌 후는 얘가 융합이 되니까 질량이 더해지죠. 4 곱하기 10의 5승 더하기 1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V는 제가 임의로 뒀습니다. 융합 후 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식을 써보니까 모르는 게 V밖에 없으니까 뭐 구해지는 거죠. 이거 구할 때 비슷한 크기는 문자로 두는 게 편해요. 예를 들면 얘를 M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5M이 되죠. 이러면 좀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V는 5M분의 M 곱하기 0.1이 되죠. 그러니까 5분의 0.1이니까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면 10분의 0.2가 됩니다. 따라서 0.02 m/s 그러니까 1초에 2cm 움직이는 속도가 줄어들었네요. 무거워졌으니까 속도가 줄어들었겠지.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뭐 운동량 보존 써서 계산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분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열의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때까지 다루었던 충돌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게 운동 에너지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보면 정지 상태의 운동 에너지는 0이잖아요. 근데 분열 후는 운동 에너지가 있죠. 운동 에너지 증가했어요. 이거는 어떤 다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얘가 폭탄이라고 하면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만약에 이 사이에 용수철이 있었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분열은 좀 충돌하고 이렇게 좀 그래서 구분하기도 해요. 그 일반적인 충돌도 사실 충돌하는 물체 사이에 화학 물질이 있어가지고 터져버리면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에너지로 보면 전체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됩니다. 에너지가 전환되는데 운동 에너지만 우리가 체크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보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도 그냥 운동량 보존 한번 써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0은 MA VA 프라임 더하기 MB VB 프라임 이렇게 되어서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분열 이후에 A의 운동량하고 B의 운동량은 크기가 같습니다. 방향만 반대고. 그래서 질량이 1대1이면 속도의 크기도 1대1이고 질량이 1대2면 속도의 크기는 2대1이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됐나? 아직은 방광기가 아니네. 자, 요거 관련된 실험이 교과서에 30쪽에 있습니다. 역학 수레를 이용한 운동량 보존 실험하기인데요. 요 실험하는 과정은 일단 수레하고 이 수레 위에는 줄을 올려놓을 수 있는 수레입니다. 역학 수레고요. 한 개에 제일 싼 게 7만원 정도 합니다. 왜 그리 비싼지 모르겠어. 여기에 용수철이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 이런 걸 또 비싸야 된다고 생각도 좀 드는 게, 이런 쪽에 산업도 발달해야지. 교육 산업 이런 게 다 아이디어, 사실 아이디어 값이거든요. 이런 것들 특허 아이디어 값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존중이 오히려 이제 좀 하고 전환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비싼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약간 고전적인 실험 장치는 이제 좀 그런 걸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있다. 많이 안 팔려가지고 좀 비싸게 팔 수밖에 없네. 이윤을 남기려고. 뭐하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사이에 용수철이 있고 이걸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압축시킨 상태에서 이제 걸개로 걸려 있는 상태예요. 여기 요 나무 망치 같은 걸로 톡 치면 용수철이 풀리면서 요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량이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니까 얘가 속도가 더 빠르고 얘가 속도가 더 느려요. 속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는 그 10분의 1초 간격으로 거리를 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속도를 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좀 짧은 시간을 책정해 놓고 그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결국에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속력을 구하면 되니까 그 방법 중에서 저기한 방법으로, 저번에 얘기한 그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방법. 근데 시간을 측정하는 게 정밀하다면 되도록이면 가까운 거리를 가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마찰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충돌 직후의 속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게 좀 데이터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에 이 실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실험 동아리에서 한 영상이고, 김모군 했던 실험입니다. 왼쪽은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림이 동영상이고, 왼쪽은 그냥 수레만 있으니까 질량이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보면 같은 시간 동안에 비슷한 거리를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는 거 볼 수 있고, 오른쪽을 보면 이제 왼쪽에만 줄을 올려놨죠. 얘가 무거워요. 질량이 큽니다. 그럼 얘가 질량이 크니까 속도는 작아야 되겠지. 얘는 속도가 크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를 보면 얘가 짧고 얘가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거는 눈으로 바로 보이는 그런 실험입니다. 요거 수업에 실험으로 해볼까 했는데 수레가 멍청한 게 그 조별로 안 나와가지고 넘어갑니다. 여기 또 예전에 딱 한번 해봤는데 애들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막 데이터를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오래 가서 완전히 카오스가 됩니다.
그 수레만 멀쩡한 그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또 새로 사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고 좀 그래서 패스합니다. 이거는 보여주는 걸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올해 6월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 실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운동량 보존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보면 그림과 같이 수평한 실험대 위에 실험 장치를 구성합니다. 두 수레 A, B로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분리를 시키고요. 두 수레가 분리된 순간부터 0.1초 간격으로 연속 사진을 찍어 분석한 후 두 수레의 속력을 기록합니다. 치사하게 구체적인 방법 안 나와있죠. 수레 B에 줄을 올려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과정 나와 다를 반복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니 일단 처음에는 질량이 1kg 갔죠. 실험 1에서는 그때 속력이 같죠. 속력은 속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실험 2는 수레 1의 질량은 1인데 수레 2의 질량이 2예요. 그러면 질량이 1대2니까 속도는 2대1이 돼야 되는데 맞죠? 0.46, 0.23. 그래서 규칙성을 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질량과 속도의 크기의 곱인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분열 이후의 운동량도 0이 되어야 됩니다. 실험 3의 경우도 보면 이 두 개 곱한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속력을 보면 요거 곱하기 3 하면 0.48이잖아. 속력이 3대1 내가 이겼다. 빠른 시간 안에 평균 속도가 0이 되도록 하여라. 그러면 이게 3대1이니까 질량은 몇 대 몇이 되겠노? 1대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몇 킬로그램이겠노? 3kg, 3.0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해결됐네요. 디귿은 3.0kg입니다. 디귿의 기역은 3.0kg이다. 분리 직후 수레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맞죠? 방향은 반대고요. 그래서 운동량의 합이 0이 됩니다. MA 대 MB는 VB 대 VA라 되어 있는데 이런 비례식이 나오면 저는 항상 분수로 생각하거든요. 실수를 줄이려고. MA 대 MB는 MA 나누기 MB고요. VB 대 VA는 VB 나누기 VA입니다. 이게 같다라고 식을 써보고 이게 맞으면은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거든요. 같다라고 써보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거하고 요거 두 개 곱한 게 같다라는 거니까 맞죠?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니까 VAV는 속도가 아니고 지금 속도의 크기거든요. 속력이거든요. 그래서 디귿, 니은 맞습니다.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2006년 수능 물리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일직선 상에서 물체 AB가 오른쪽으로 V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물체 C가 왼쪽으로 2V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A, B, C의 질량 다 나와 있고요. EM, MM이고 A와 C는 B로부터 각각 L만큼 떨어져 있고 중요한 조건이 있네요. 각 충돌에서 충돌한 물체는 한 덩어리가 됩니다. 충돌할 때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B와 C의 충돌 직후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속력을 구하고 있네요. 그럼 B와 C의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되겠죠. 오른쪽이 플러스 X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써보면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M 곱하기 V가 되겠습니다. 충돌 전 C의 운동량은 M 곱하기 마이너스 2V가 되겠죠. 요게 B와 C의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돌로 인한 한 덩어리가 되죠. 질량이 얼마가 되노? 2M이 되죠. 그리고 속도는 모르니까 V1이라고 둘게요. V1. 그럼 이렇게 하면 V1이 나옵니다. V1이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V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그리고 속도의 크기는 2분의 1 V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으로부터 기억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요거 2분의 V입니다. 2분의 V. 그래서 B와 C의 충돌 직후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속력은 2분의 V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와 C가 한 덩어리가 된 물체는 A와 충돌 직후 정지한다 했는데, 그러면 B하고 C 한 덩어리하고 A 사이에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되겠죠. 그럼 A는 충돌하기 직전에 운동량이 2m 곱하기 V이고요. 그 다음 B하고 C는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질량은 2m이죠. 근데 속도는 아까 구했지. 마이너스 2분의 1 V입니다. 요게 최종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면 4m이 되죠. 그리고 그때 속도를 V2라고 하면 0이 아니죠. 일단 운동량의 합이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V2 구하면 4분의 1V가 될 겁니다. 맞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4분의 1V의 속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 구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구해도 돼요. 세 개가 다 융합된 이후에 속도를 구할 때는 세 물체의 운동량의 합도 보존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 세 개의 운동량을 더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 질량 곱하기 속도, 뭐 이렇게 식을 세워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이유는 틀렸고 D급 봐야 되겠네. B와 C가 한 덩어리가 된 물체는 A와 X = L 위치에서 충돌한다. 이거는 이제 좀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어려운데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한 덩어리가 될 때 위치를 구하기에 앞서 B하고 C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된 위치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속도가 1대 2죠. 속도의 크기가.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1대 2가 됩니다. 그럼 1 더하기 2 하면 3이니까 3등분을 해서 얘가 한 칸 가는 동안 얘가 두 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지점이 요 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이 B하고 C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B가 V의 속도로 요만큼 가는 동안 A도 속도가 V니까 같은 거리만큼 가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3등분해서 A는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점은 B와 C가 한 덩어리가 된 순간에 A의 위치와 그리고 B, C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속도는 이쪽으로 A는 V로 가겠고요. B 플러스 C는 이쪽으로 2분의 1 V로 가겠죠. 이건 구했죠. 한 덩어리가 된 이후의 속도. 그러면 A의 속도와 B 플러스 C의 속도가 또 2대 1이죠. 그러니까 두 칸 한 칸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필이면 뭐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칸이 똑같네요. 칸의 간격이. 네. 그래서 얘가 두 칸 가는 동안 얘가 한 칸 가니까 최종적으로 A와 B와 C가 한 덩어리가 되는 위치는 요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따로 방법이 없고 유형이 아니고요. 뭐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D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DD 해서 답은 4번이었던 문제가 되어 있고요. 끝난 것 같았죠?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 물리 실험 동아리에서 실험을 한 건데 볼링공 없지? 볼링공이란다. 농구공 있나? 없음 말고 동영상이 있어요. 그냥 예의상 물어봤습니다. 공 보관하면 잘 보관하고 있는가 보네. 이게 모자이크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한 명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농구공에 테니스공을 올려놓고 얘를 가만히 자유낙하시켜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테니스공은 원래 높이보다 낮은 곳에 올라갈까? 원래 높이만큼 올라갈까? 원래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갈까? 가 질문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1번 원래 높이보다 낮게, 2번 원래 높이, 3번 원래 높이보다 높이. 2번 뭔가 그게 아름답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해보면은 테니스공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원리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갔죠. 근데 이거를 사실 그 에너지적으로 보면요, 에너지적으로 먼저 보면 테니스공 본다고 아마 농구공을 못 봤을 거예요. 농구공을 보면 농구공은 원래 높이보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원래 높이보다 훨씬 낮죠. 그러니까 농구공에 있던 에너지 중 일부가 테니스공에 전달됐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보면 얘가 같은 속도로 낙하하겠죠. 낙하하는데 그 농구공이 먼저 충돌합니다. 바닥과. 그러니까 농구공이 바닥과 충돌해서 원래 속도에서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충돌전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충돌전 얘는 5m/s 얘도 5m/s 이렇게 해가지고 충돌 후에 농구공의 속도는 줄어들고요. 이제 테니스 공의 속도는 증가하는데 요거 운동량 보존 법칙 써서 풀어보면 V가 3.3m/s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건 뭐 그냥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그냥 한쪽을 플러스로 잡고요.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충돌전 운동량 할 때 하나는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운동량 보존 법칙만 식을 써줄게요. 이쪽을 플러스로 두면 농구공의 질량이 500g이거든요. 500 곱하기 5 더하기 50 테니스 공의 질량 50g으로 나와 있거든. 50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농구공의 질량 500 곱하기 3.3 더하기 테니스 공의 질량 50이죠. 50 곱하기 V 요거 구하면 V가 5m/s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 반발계수 측정하고 반발계수랑 운동량 보존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초신성 폭발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실 이게 초신성 폭발을 비유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이 이게 개성운이고요. 메시의 목록 1번입니다. 초신성 폭발의 잔해인데 사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의 거의 80% 이상이 별이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일단 최소한 초신성 폭발이 한 번 이상 일어난 이후에 우리 몸이 만들어졌고 그 별의 잔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별이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요.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중력 때문에 짜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바깥쪽으로 압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에서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크게 형성되는데 그 핵융합 반응이 수소가 핵융합 다 되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별의 질량이 충분히 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나면 또 그 헬륨이 핵융합을 해서 탄소가 되는 과정이 되기도 해요. 그 탄소가 핵융합해서 네온이 되고 네온이 핵융합해서 탄소가 되고 탄소가 핵융합해서 규소가 되고 규소가 핵융합해서 철까지는 되는데 철은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보면요, 철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철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융합했을 때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그러면서 안정되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분열되었을 때가 안정돼집니다. 그래서 별은 핵융합이기 때문에 철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는 언제 만들어지냐? 초신성 폭발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높은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원자핵과 원자핵이 결합을 추가로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핵융합이 다 끝났어요. 이제 철까지 만들어졌어. 그럼 이제 바깥쪽으로의 압력이 사라지잖아요. 그잖아요. 바깥쪽의 압력이 사라지니까 중력에 의해서 붕괴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농구공하고 테니스공 있잖아.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안쪽에 있는 원소가 무겁고 바깥쪽에 있는 원소가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원소와 가벼운 원소 이런 상태에서 자유낙하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수업해야 되는데. 수업이 아직 안 마쳤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진로의 날 행사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6, 7교시 행사는 강의별로 교실을 이동합니다. 학생들은 교실 앞에 신청 강의와 자신이 이동하는 강의실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은 일과 시간으로 빠지게 되면 무단 결과 처리됩니다.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꼭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감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 계획이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소감문을 써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컴퓨터 도우미 학생들은 6교시 부담임선생님께 컴퓨터 설치를 부탁드리고 이동하기 바랍니다.
1학년 진로동의 학생들은 청소 시간에 2층 교무실 앞에 생활 지도실로 와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2학년 학과 설명회고 1학년 진로 멘토링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로 행사로서 굉장히 큰 행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학교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또 다른 초신성의 잔해인 카시오페아 A인데요. 이걸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게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거거든요. 요게 철이고요. 이 색깔이 초록색이 황하고 규소고 빨간색이 산소, 네온,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가 퍼져나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분석해 보면 질량으로 분석한 겁니다.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인데 요 세 원소는 핵융합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요 니트로젠, 여기 질소입니까? 질소랑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그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퍼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부터 해가지고 목 밑으로는 그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 만들어진 원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목이 맞는 말이다. 네, 별에서 온 거대 다 별에서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 밑으로는 다 핵융합 과정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요 드라마 난 못 봤는데 이 사람이 외계인으로 나온다면. 네. 자, 그래도 제 시간이 끝냈네. 네, 다음 시간에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